우리가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낯선 시일 것 같아요. 사실 정지용 시는 되게 유명하죠. 일단 정지용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유리창. 그 다음에 향수, 그곳이 차마 꿈인들 이칠리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유명하고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진 시가 장수산의 연작 시리즈 중에 1번. 이 정도 이제 하도 기출에 많이 나오니까 쩌르렁 소리가 울린 직도 하이 이 부분 그쵸? 조이보다 희고녀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거의 읽기를 포기하는 시가 하나 있고요. 또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동차, 겨울을 견디는 차. 이 정도가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 백록담이라는 시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미래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간간 보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교과서에 수록된 것 치고 또 되게 많이 출제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작품은요. 어떤 백록담 들어봤죠? 한라산의 백록담을 실제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백록담 어떤 등반의 과정 그리고 거기서 보는 어떤 모습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상들을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주제도요 되게 간결합니다.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비로움 아름다움 또 그곳에서 느낀 어떤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 등반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조금씩 공간이 변하는 모습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요. 시간도 당연히 흘러가겠죠. 그렇죠? 등반의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의 어떤 물론 공간의 흐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자, 여러분 지금 한라산 등반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백록담까지. 그래서 정상에 가까울수록 이 뻐꾹채꽃의 키가 점씩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내가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한 마루 오르면 허르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이게 뭐가요? 뻐꾹채꽃이 그렇다라고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뻐꾹채꽃에는 지금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꽃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뻐꾹채꽃의 의인화네요. 화문처럼 판 박힌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도 보면 의인법 쓰여 있고요. 화문처럼 역시 직유법이죠. 그럼 직유법도 비유의 일종이고요. 의인법도 비유의 일종입니다. 그쵸? 화무는 여러분 꽃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꽃 무늬처럼 박힌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상으로 갈수록 키가 작아진 그런 꽃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키가 매우 작아졌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한라산은요 제주도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가니까 함경도의 땅끝처럼 추위가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신처럼 역시 직유법이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지금 꽃을요 별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즉 기진맥진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꽃이요 꼭 이렇게 하늘로 가서 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꽃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별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비슷하다라는 거가 우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비로움 같은 게 좀 느껴진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연입니다.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자, 여러분 환약같이라고 해서 역시 여기서도 지금 비유적 표현 쓰이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직유법, 그쵸? 비유적 표현. 근데 그게 뭐다? 암고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고란에 대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네요.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여러분 백화는요 자작나무를 뜻해요. 자작나무가
또 다른 자작나무 옆에서 총은 여러분 해골이거든요. 해골이 될 때까지 산대요. 한마디로 이제 뭐 살아있는 자작나무와 죽어있는 자작나무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죽어 백화처럼 휘일 것이 숭 없지 않다, 흉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직유법이 쓰였고요. 나 역시도 저렇게 죽는 날까지 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산모퉁입니다.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이 도채비꽃이 원래 좀 푸른색 꽃이 난대요. 그래서 이 푸른색 꽃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산에서 보면은 도깨비불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말이 붙은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파랗게라고 해서 지금 색채어를 쓰고 색채 이미지를 쓰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여러분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해발 6,000척쯤에 있나 봐요. 그래서 화자의 어떤 지금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 한라산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왔죠. 근데 여기를 올라왔더니요.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아니 여기고 산다라는 거는 말과 소가 사람과 어울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물과 사람의 어떤 조화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그럼 여러분 보니까 지금 동물들이 약간 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쵸?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혼이 났다는 게 이제 진짜 혼났다가 아니라 매우 고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움매움매 울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도 마르기 전에 엄마를 잃어버린 송아지가 울고 있었대요. 마치 이게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지어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어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바로 이 어미를 여인 송아지 같다라는 거죠. 이 송아지는 우리 민족, 그쵸? 근데 이제 조국을 잃어버린 민족인 거죠.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즉 이렇게 엄마를 잃어버린 송아지가 말 보고도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고 사람을 보고도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여기서 확실해지죠. 우리의 자식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울었대요.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식민 지배 하에 우리 민족에 대한 걱정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들도 이렇게 머리가 모색이 다른 어미라는 거는 진짜 나의 엄마가 아닌 그런 이제 일본을 따르게 될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자의 인식이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간접적이냐? 이게 그냥 우리 민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이야기에 지금 빗대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접적 제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7번째는요.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가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들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데 바다가 구길 때 사사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돌박이 고부랑길로 나섰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에 지금 향기는 후각적인 심상인 거죠. 그리고 다양한 청각적인 심상이 나오고요. 여기 내려보면은 흰 돌박이, 시각적 이미지도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어떤 등반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죠.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문득 마주친 아롱전 말이 피하지 않는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간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제 그 한라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인 거죠. 그래서 식물들을 열거함으로써 실제 진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본 것들을 열거하는 느낌이 들죠. 별과 같은 방울은 여러분 이슬방울입니다. 이슬방울을 매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별과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유적 표현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줄게요.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낮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고산식물을 새기고 취하며 자며 여러분 이 새기다 같은 것들이 되새김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의 어떤 그 주체가 이제 말과 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취하고 자며 그 마소들이 여기서 지금 어울려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여러분 화자는요 근데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직접 제시를 할 수가 없겠네요. 미안해요. 정서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왜요? 백록담이 쓸쓸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 감정이 쓸쓸한 건데 지금 현재 백록담이 쓸쓸하게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백록담이 쓸쓸한 이유는요. 자연인 백록담과 인간인 나의 어떤 상태가 같은 상태, 합일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라고 봐야겠죠.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나는 여기서 지금 나를 잊어버리는 경지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정말 말 그대로 한라산을 등반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가 그래 하듯이 이 시도 역시 독백체의 어조로 한라산 등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음성 상징어들도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기법 쓰고 있고요. 보면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도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차됨으로써 뭔가 좀 현재 시제가 쓰일 때는 어떤 생생한 느낌도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시야 싶을 정도로 좀 길잖아요. 산문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산문적인 말투로 정말 약간 좀 백록담을 오르는 과정을 표현한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주관적인 감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절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제됨으로써 뭔가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묘사가 주를 이룬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정지용의 좀 보기 드문 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좀 약간 처음 보는 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 깊게 보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또 수특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등등에서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시라고 보입니다.